26년 3월 15일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대한민국 부동산의 영원한 상징이잖아요. 강남 노른자 땅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 완전 찬밥 신세고 반대로 저기 화곡동 낡은 빌라 하나에 막 1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부할 소스들은 그러니까 2026년 현재 완전히 뒤집혀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그 지각 변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 데이터들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기현상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그 절대 진리처럼 박혀있던 강남 불패라던가 비쌀수록 수요가 몰린다. 약간 이런 공식들이 지금 철저하게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대체 왜 사람들이 그 15억 미만 아파트나 낡은 빌라로 막 피난 가듯이 몰려드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재개발의 함정은 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집을 안 짓는 건지 못 짓는 건지 알 수 없는 심각한 공급 가뭄 사태. 또 이걸 타개할 모듈러 주택이나 AI 스마트 시티 같은 미래형 대안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서로는 이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제가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 44건 중에서 강남 3구랑 용산구 물건이 단 4건, 그러니까 전체의 9.1%에 불과했다고 해요. 진짜 놀라운 수치죠? 그렇죠. 그 150억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15억 초과 물건이 막 16건이나 낙찰됐는데 순식간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반면에 감정가 15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에는 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더라고요.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같은 곳에 한 물건당 막 30명, 40명씩 줄을 섰단 말이죠. 그 강남이라는 명품과는 완전 텅텅 비고 약간 실속형 매장에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진 셈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대출 규제의 강력한 허들입니다. 10.5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15억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대출이 강하게 막혀버리니까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극소수의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강남권 경매에 진입할 수 있는 그 티켓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돈줄이 막혔으니까요? 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5억 미만이라면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라도 진입할 여지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 시장에서 완전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병목 현상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가장 약간 기괴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빌라 경매 파트거든요. 화곡동 전용 42제곱 밑에 빌라가 감정가의 108%인 3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화곡동은 불과 몇 년 전에 대규모 빌라 사기 사태로 엄청난 사회적 아픔을 겪었던 곳이잖아요. 네, 아주 큰 이슈였죠. 왜 하필 그곳의 낡은 빌라에 사람들이 다시 막 지갑을 열면서 뛰어드는 겁니까? 청취자 입장에서는 진짜 의아할 것 같거든요. 이게 두 가지 강력한 무게가 결합됐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제도적 방패,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즉 호재입니다. 여기서 제도적 방패라는 건 해당 빌라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의 인수조건 변경 물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인수조건 변경이요? 말이 약간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원래 경매로 집을 사면 떠안아야 하는 빚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경매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시세보다 싼 줄 알고 덥석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숨겨진 빚이나 세입자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HUG가 내놓은 이 물건들은 다릅니다. HUG가 세입자에게 이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회수하려고 집을 경매에 넘긴 건데요. 만약에 원래 보증금이 3억 원이었는데 경매에서 2억 원에 낙찰됐다고 쳐볼게요. 네네. 원래 법대로라면 낙찰자가 모자란 1억 원을 물어내야 하지만 HUG가 그 1억 원 우리가 포기할 테니 낙찰자는 그냥 2억에 깔끔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입찰한 금액 외에 추가로 물어낼 빚이 0원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세입자는 이미 돈 받아서 이사 나갔을 테니까 그 경매에서 제일 골치 아프다는 명도,
그러니까 사람 내보내는 과정도 전혀 필요 없고요. 네, 정확합니다. 권리관계가 막 구겨진 종이처럼 복잡해서 아무도 안 보던 낡은 빌라가 HUG 선언 덕분에 아주 깨끗하게 다림질된 클린 매물로 시장에 나온 거예요. 와, 리스크가 싹 사라졌네요. 네, 이렇게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화공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딱 얹혀진 거죠. 잠실동 77제곱미터 빌라에 무려 103명이 응찰해서 막 9억 1천만 원대 낙찰된 것도 완전 같은 원리거든요. 거기는 또 모아타운이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세상에 엄청난 리스크는 공공기관이 알아서 지워지고 재개발 수익은 내가 챙겨간다. 이러니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거네요. 게다가 당장 3월 18일에 국토교통부가 막 1,585만 가구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공개한다는 소식도 소스에 있었잖아요. 이게 세금 기준이 되는데 다주택자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일 테니까 세금 폭탄 피해서 이런 틈새 클린 매물로 자본이 더 빨리 도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타당한 분석이시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니까 시장의 자본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서 아주 기민하게 물길을 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청취자분들 중에 와, 나도 당장 아파트 포기하고 HUG 보증빌라 경매 좀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소스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이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그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지뢰밭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안타깝지만 그게 현장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 전북특별자치도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전북 지역 재개발 25개 구역 중에 절반이 넘는 13개가 아예 사업 부진이거나 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예요. 네, 절반 이상이요? 네. 특히 전주의 한 재개발 구역은 20년 넘게 사업을 끌어왔는데 현재 공정률이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20내년에 10%요? 아니, 그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된 거 아닌가요?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내 집은 여전히 폐허라는 건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 세대 단위의 트라우마잖아요. 만약에 잠실 빌라에 막 치열하게 낙찰받았는데 동네 재개발이 20년 멈춘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대체 왜 이렇게 재개발 현장이 늪에 빠지는 겁니까? 이게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그로 인한 비리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익산 사례를 보면요. 업무 대행사가 허위 보험 증서로 무려 100억대 피해를 했어요. 또 남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률이 실제로는 8%밖에 안 되는데 막 95% 매입한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 같은 돈을 끌어모았죠. 와, 진짜 악질이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런 사기 비리도 진짜 무섭지만요. 제공된 소스에 등장하는 물딱지나 근생빌라 같은 단어는 진짜 내 전 재산을 한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리스크거든요.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 물딱지, 뭔가 이름부터가 가짜라는 느낌이 파고드는데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죠. 우리가 불편함 감수하고 낡은 빌라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나중에 번듯한 새 아파트 입주권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버티는 거죠.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날짜 이후로 투기 막기 위해 새로 지어지거나 지분 쪼갠 집을 사면 입주권 절대 안 줍니다 하고 못 박아두는 기준선이 있어요. 이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지분이 쪼개진 빌라를 잘못 사면요. 나중에 아파트는 구경도 못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로 현금 청산당하고 쫓겨납니다. 헉, 진짜 쫓겨난다고요? 네, 이게 바로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는 물딱지죠. 서울시가 막 신속통합기획 규정을 이리저리 변경하면서 이런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 재산 털어서 나도 5년 뒤엔 신축 산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당신 집은 물딱지니까 새 아파트 없고 현금 줄 테니 당장 나가시오 이러는 거네요. 아, 진짜 눈물 나겠는데요? 그럼 근생빌라는 또 뭡니까? 근생빌라는 한술 더 뜹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주택인데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이에요. 네, 상가요?
네, 건축주가 주차장 확보 같은 까다로운 주택 규제 피하려고 상가로 허가받아 놓고 내부를 몰래 막 싱크대도 넣고 방도 만들어서 주택처럼 파는 거죠. 애초에 내가 산 게 주택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샀다가 적발되면 구청에서 불법 용도 변경이니까 원래 상가로 되돌려놔라 하면서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애초에 주택이 아니니까 재개발돼도 아파트 입주권은 당연히 절대 안 나오고요. 와, 돈은 돈대로 묶이고 입주권은 날라가고 매년 나라에 벌금까지 내는 완벽한 삼중고네요. 그 국토부 점검 결과 봐도 전국 재개발 구역 10곳 중 3곳이 현재 분쟁 중이고 가장 큰 원인이 정보 미공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수백억 오가는 사업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걸 단순히 운 나쁜 개인의 투자 실패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을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요. 공공행정의 방관이 만든 구조적 비극입니다. 행정기관들이 이건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는 민간 사업이다 이러고 한 발 물러서 있는 동안 브로커들이 그 정보에 깜깜이 빈 공간을 파고든 거거든요. 그래서 전북도의회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한 거군요. 네, 경기도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계장부, 입찰정보 이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제탑 역할을 해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빌라 경매는 피 터지고 재개발 투자는 20년짜리 지뢰밭이면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새로 짓는 신축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히거든요. 소스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택시장에 공급 가뭄이 완전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수요가 이렇게 뻔히 기다리는데 건설사들은 왜 집을 안 짓는 겁니까? 돈 벌기 싫은 걸까요? 이게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겁니다. 통계가 이 참담한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착공 물량, 즉 땅을 파기 시작한 물량이 전년 대비 10.1%나 감소한 27만 2,600여 가구에 그쳤어요. 지방은 무려 24.5%나 급감했고요. 다 지어놓고 파는 분양 물량도 14.1% 줄었습니다. 건설사들 손발이 묶여버린 거죠. 손발이 묶였다는 건 결국 돈 문제, 자금 조달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혈관인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P가 멈춰버렸거든요. 건설사들이 보통 막대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건물을 올리는데 최근 몇 년간 철근값, 시멘트값, 인건비가 폭등했잖아요. 집 짓는 비용은 엄청 올랐는데 고금리 때문에 분양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너희한테 수백억 빌려줬다가 분양 안 돼서 돈 못 갚으면 어쩌냐, 위험해서 못 빌려준다 이러면서 자금줄을 꽉 묶어버린 거네요. 네, 심장인 은행에서 피를 안 돌게 하니까 건설사라는 근육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규 공급이 뚝 끊겼던 지역에서 막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이른바 N년 만에 분양 단지들이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거든요. 희소성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군요. 고요. 세종시 양운해안의 아스페는 3년 만에 나와서 12대 1이었습니다. 창원, 내포신도시, 경북 상주 이런 곳도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만에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헌집에서 버티던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청약 통장을 던지는 겁니다. 수요가 그냥 안으로 꽉꽉 쌓여 있다가 터진 거네요. 상황이 이렇게 나라 전체가 멈춰버릴 정도로 심각하니까 결국 정부랑 공공기관들이 응급처치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아까 소스에서 보니까 HUG의 최인호 사장이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네, 막힌 혈관을 강제로 뚫어보겠다는 일종의 강력한 심폐소생술이죠. 미분양 안심 환매나 PF 특별 보증을 통해서 중소건설사가 돈 못 갚아도 우리가 대신 책임질 테니까 은행들아 제발 돈 좀 빌려줘. 이렇게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생명줄 같은 조치죠. 저는 또 건설 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동탄 2신도시 상가용지 매각건이라고 보거든요. 동탄이면 요즘 GTX-A 계통으로 수서까지 막 20분대면 가는 엄청난 호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GH가 여기 상가용지를 팔면서 무려 5년 무이자 분할 납부라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어요.
원래 이런 알짜배기 땅은 현금 들고 서로 사겠다고 난리나게 정상 아닌가요? 평소 같았으면 경쟁이 엄청 치열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지을 돈도 마른 마당에 건설사들이 상가를 지을 여력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아무리 GTX가 뚫려도 상권이 안 생기면 유령 도시가 되잖아요. GH가 5년 무이자라는 파격 조건을 건 건 어떻게든 지역 상업과 생활 인프라에 맥박을 뜨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흐름을 한번 싹 묶어볼까요? 대출 막혀서 낡은 빌라 경매로 밀려나고, 근데 그 재개발은 비리 점철된 지뢰밭이고, 새 집사자니 건설사는 돈 말라서 집 못 짓고, 완전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멈춰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주제, 이 교착 상태를 완전히 박살낼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소스들이 흥미진진하게 등장합니다. 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소스가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낡은 문법이 무너진 곳에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셔야 해요. 앞서 재개발 구역들이 비전문가인 주민조합과 브로커들 때문에 20년씩 썩어가는 거 보셨죠? 네, 맨날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 새 법안은 그 구조를 통째로 바꿉니다. 조합 대신에 신탁업자나 리치 같은 거대 민간 전문 금융기관이 풍부한 자본을 무기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개발을 직접 주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와,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동네 골목 현수막 걸고 싸우는 시대는 끝났고 자본력 빵빵한 금융, 부동산 전문가들이 기업형으로 투명하고 빠르게 도시를 밀고 다시 짓겠다. 이거군요. 화성 특례시가 벌써 이 법에 맞춰서 타당성 검토 착수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눈앞에 펼쳐지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업 주체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집 짓는 방식 자체도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소스에 등장한 모듈러 주택이 바로 그겁니다. 아, 모듈러 주택. 저 이거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보통 아파트 지을 때 땅 파고 철근 세우고 시멘트 부어서 한 세월 굳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모듈러 방식은 건설 현장이 아니라 눈비 안 맞는 공장 안에서 방, 거실, 화장실을 레고 블록처럼 미리 70, 80%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네, 공장에서 정밀하게 찍어낸 방 블럭들을 트럭으로 현장에 가져와서 크레인으로 층층이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제일 결정적인 장점은 바로 시간이에요. 공사 기간을 무려 30%나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거든요. 아까 건설사들이 고금리 이자 때문에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아, 기간이 30% 줄면 그 무서운 이자 감당할 기간도 30%확 줄어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꽉 막힌 주택 공급 가뭄을 단숨에 뚫어버릴 속도전의 열쇠를 찾은 거죠. 비 온다고 공사 쉬고 이런 리스크도 없고 인건비도 줄이고 완전 레고 조립하듯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도 하나 걱정되는 건 안전이거든요. 빨리빨리 짓다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속도가 생명일수록 안전 브레이크가 확실해야 하죠. 소스 보면 경기도가 소규모 건설 현장 400곳에 안전지킴이 투입해서 밀착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리 첨단 공법이라도 공공이 감시하는 안전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당국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리츠가 거대 자본을 대고 공장에선 집을 레고처럼 뚝딱 찍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조립된 도시의 신경망을 통제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AI잖아요. 국토부가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막 80억 국비 쏟아붓는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시야를 해외로 한 차원 더 넓혀봐야 하는데요. 이 AI 스마트 시티 기술이 국내용에 그치지 않거든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즉 카인드가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랑 팀코리아를 결성해서 북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우리 도시개발 모델을 아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건물 하나 덜렁 지어주고 오는 게 아니라 텅 빈 땅에 금융 시스템, 모듈러 기술, AI 인프라 지역까지 하나의 생태계 패키지로 수출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부동산이 그냥 내 땅, 내 집 소유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건설기술, IT, 금융자본이 완벽하게 융합된 거대한 공간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결정적 변곡점인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6년 부동산 시장 심층부를 진짜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대출 규제 피해서 HUG 보증 낡은 빌라로 몰리는 실수요자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순간에 전 재산 날리는 물딱지와 근생 빌라, 그리고 20년째 첫 삽도 못 든 절망의 늪이 있었죠. 신축 현장은 PF 대출 한파로 얼어붙어서 공급 가뭄과 분양 열풍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 끝에서
리츠, 복합개발,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듈러 주택, 해외로 뻗어가는 AI 스마트 시티라는 가슴 찌는 미래형 대안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소스들은 단순한 가격 오르내림 뉴스가 아닙니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뿌리째 뽑혀 전혀 다른 토양으로 이식되는 지각 변동의 증거들이거든요. 표면적인 호재에 휩쓸리기보다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를 읽어내는 안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내 자산은 결국 아는 만큼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를 강렬하게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상대로 집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거대 리치가 도시를 짓고 AI가 교통부터 에너지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최첨단 스마트 시티의 시대가 온다면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의 절대질이라고 믿었던 강남 같은 물리적인 입지의 가치가 영원할까요? 아니면 도시의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낡은 인프라의 물리적 위치를 완전히 뛰어넘고 전혀 새로운 부의 중심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소스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